여기 이사 오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난방이 되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있어요. 이게 몽골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몽탄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 앵으치맥 씨의 말입니다. 초원이었던 언덕 위에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한국식 상하수도와 난방 시스템이 깔린 이곳을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몽탄 신도시. 몽골과 한국이 만나 탄생한 도시라는 뜻이죠. 2024년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 최초의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자로 대한민국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총 연장 17.7km, 영하 40도의 혹한을 뚫고 인구 170만이 몰려 사는 초원 위의 수도에 지하철을 놓겠다는 이 프로젝트에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선택한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50만 인구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초원의 나라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700년 전 고려와 몽골 제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손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다시 두 나라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배가 아닌 동행으로, 착취가 아닌 상생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대단한 초원 위의 기적.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볼로르에르덴입니다. 올해 28살이고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르가 뭔지 아시죠? 몽골 유목민들이 초원 위에 세우는 둥근 천막집이요. 저는 그 안에서 양털 이불을 덮고 자랐고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오윤채책이 쇠난로에 솥동을 넣고 불을 피우면 게르 안이 금세 따뜻해졌거든요. 그 난로 위에서 수태차를 끓이고 보츠를 쪄내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투박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게르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큰 분이었어요. 누구네 집 난로가 고장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겨울에 석탄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자기 몫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르 지구 주민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20살 때였어요. 건국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까지 배웅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웃에게 들었죠. 어머니가 제가 떠난 날 게르 안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요. 서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그 지하철이라는 것이 땅속을 달리는 열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몽골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역마다 정확하게 멈추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리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겨울에 바닥이 따뜻한 것도, 편의점에서 밤 12시에 삼각김밥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전부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속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 도로가 깔리는 속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속도. 몽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5년을 보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석사까지 마쳤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도시가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되는지 배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꿈꿨어요. 언젠가 울란바토르에도 이런 지하철이 달리면 어떨까. 겨울마다 매연으로 숨이 막히는 그 도시에 땅속으로 달리는 깨끗한 열차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몽골 지사에 통역 겸 코디네이터로 취직했어요.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프로젝트, 총 연장 17.7km를 건설하는 엄청난 사업의 일원이 된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내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게르 지구 뒤편 언덕,
어릴 적 야생화를 꺾으며 뛰어놀던 그 초원 위에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건설사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마디 던졌어요. 한국 회사들이 저기다 아파트를 잔뜩 짓는다더군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면서요. 게르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인데 어머니의 첫마디는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저 크레인 보이지? 저것들이 우리 초원을 파헤치고 있어. 게르 지구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바로 제가 오늘 첫 출근한 회사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꿈꾸던 그 지하철, 그 아파트, 그 도시가 바로 어머니의 삶을 밀어내는 것이었다니.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게르 안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수태차를 마시며 천장의 둥근 하늘창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이 별을 가리는 아파트를 제가 짓게 되는 건가? 어머니의 게르를 밀어내는 일에 제가 가담하게 되는 건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게르 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5년 전에는 자장가였던 그 소리가 오늘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첫 출근 날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국 건설사. 몽골 지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울란바토르를 관통하는 빨간 선 하나. 그 위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메트로 1호선, 총 연장 17.7km, 정거장 15곳. 그 빨간 선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박준혁 소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말수가 적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거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김서연 팀장을 만났습니다. 도시설계팀을 이끄는 33살의 여성이었는데 책상 위에 몽골 게르의 구조도와 울란바토르 게르 지구의 위성사진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도시설계 전문가가 왜 게르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설명했어요.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반 공법으로는 땅이 얼어붙어서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한국 컨소시엄이 제안한 것은 동결 방지 공법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당시 개발한 기술을 몽골의 극한 환경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죠. 거기에 지진 대비 내진 설계,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환기 시스템까지. 서울 지하철 40년 운영 경험에서 나온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몽골 측 관계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은 같은 구간을 30%나 싸게 제안했어요. 우리 정부 예산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통역하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하나의 사진을 띄웠어요.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의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는데 완공 3년 만에 터널 벽면에 균열이 생긴 사진이었습니다.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저가 공법을 사용한 결과였죠. 싸게 짓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50년 후에도 안전한 지하철, 그건 아무나 못 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했습니다. 몽골 기술자 200명을 한국에서 직접 교육시키겠습니다. 10년 후에는 몽골이 스스로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역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서연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볼로르 씨, 게르 지구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줄 수 있어요?
아파트를 설계하려면 몽골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게르지구가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이고 어머니가 철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준혁 소장과 마주쳤습니다. 볼로르 씨, 이 프로젝트에 왜 지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지하철을 내 나라에도 만들고 싶어서 왔다고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매연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 지하철이 생기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머니의 초원이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의 진심도 김서연 팀장의 배려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침략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게르지구 입구에 멈췄을 때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철거 반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르지구 주민 생활 조사를 맡았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 동네를 조사하러 가는 것이었죠. 카메라와 설문지를 들고 게르지구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게르 앞을 지나가는데 이웃집 어르신 바야르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볼로르, 너 한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그 서류, 혹시 우리 땅 빼앗으려는 거 아니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태가 터졌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어요. 게르지구 3구역,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바로 그 구역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석 달 안에 이주하라는 통보가 함께 왔어요. 보상금은 가구당 500만 원.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방 한 칸도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게르지구 한가운데 있는 공터에 주민 30여 명이 모였어요. 어머니 오윤채책은 그 한가운데 서서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살아온 땅인데 고작 500만 원에 쫓겨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게르지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주도한 것이었죠. 건설 차량의 진입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몽골 방송국 카메라가 몰려왔고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초원이었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이라고요. 외국 기업이 돈으로 밀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사무실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박준혁 소장도 그 뉴스를 보고 있었고 김서연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혁 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본사에서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면 계약 위반이 되고 위약금만 수십억 원이라는 거였죠. 몽골 측 파트너사도 압박해왔어요. 시청에서 허가를 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 소장이 본사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밀어내면서 짓는 지하철은 한국이 짓는 지하철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서울 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아픔을 여기서 반복할 수 없다고요. 주민들과 먼저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즉시 움직였어요. 게르지구 주민생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맞춘 주거 환경을 설계하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조사한 자료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한국 회사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서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서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게르 지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주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볼로르, 이웃집 체렌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동네를 밀어버리는 그 한국 회사라면서. 사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게르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게르 안에 있으면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수태차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차를 끓여주지 않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원 위에 서서 크레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의 꿈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불빛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세계의 정확히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도 한 발짝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말이 끊긴 지 열흘째 되던 날 바타르가 나타났습니다. 퇴근길 사무실 앞 카페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바타르였습니다. 어릴 때 게르 지구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이자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3년 만이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단단해졌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 몽골 지사의 매니저가 되었다고 했어요. 반가움도 잠시 바타르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자기네 중국 컨소시엄도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타르는 지금 제 회사의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타르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게르 지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윤채책이 철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 지금 양쪽에서 찢어지고 있는 거잖아. 회사에서는 게르 지구 출신이라고 눈치 보이고 어머니한테는 배신자 취급받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타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입찰가가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회사 기밀이고 어떤 이유로든 넘길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타르가 덧붙인 한마디가 발목을 잡았어요. 중국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게르 지구 주민 보상금을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 계획에는 보상금 인상 항목이 없었어요.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된다면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새 집을 구할 수도 있고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난방비도 해결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타르가 던진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2천만 원. 어머니가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돈. 주민들이 울란바토르 시내로 나갈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돈의 대가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회사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저를 믿고 지켜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었어요. 바타르는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어요. 입찰가를 직접 말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 대략적인 규모나 방향성 정도만 알아도 돼.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유출이 아니라 일상 대화 속에서 정보를 빼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타르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중국 건설사의 로고와 바타르의 이름이 몽골어와 중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눈앞에서 쫓겨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거야? 혼자 남은 카페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기술을 남기고 가겠다던 그 말, 사람이 사는 땅을 밀어내지 않겠다던 그 약속. 김서연 팀장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고 있는 재정착 프로그램의 설계도.
한국 사람들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심만으로 어머니의 당장 내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어머니, 수태차를 끓여주지 않던 어머니. 한쪽은 양심이었고 한쪽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게르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난로 위에 차가운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바타르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 끝에서 그 얇은 종이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타르를 만난 뒤로 저는 그를 2번 더 만났습니다. 입찰 정보를 넘긴 적은 없어요. 단 한마디도요. 그런데 바타르는 저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에서 단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야근이 잦다고 한 말에서 입찰 마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읽어냈고 동결방지 공법 이야기를 하며 신나하던 제 표정에서 한국 측의 기술적 자신감을 확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바타르에게는 그 조각들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입찰 발표 이틀 전 사무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이 막판에 제안서를 대폭 수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측이 강점으로 내세운 동결방지 공법과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베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20% 이상 저렴했고요. 누가 봐도 한국 측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한 것이 분명했어요. 박준혁 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내부에서 정보가 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화살은 곧장 저를 향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죠. 게르 지구 출신이고 어머니가 철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 측이 주민 보상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을 때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즉각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볼로르에르덴을 당장 해고하라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상황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준혁 소장이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정황만으로 사람을 자르는 것은 한국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 친구는 몽골에 지하철을 놓겠다는 꿈 하나로 여기 온 사람입니다. 증거도 없이 내보내면 우리가 몽골에서 쌓아온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소장은 자기 경력을 걸고 저를 지켰습니다. 본사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했지만 현장 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고는 면했지만 프로젝트 핵심 업무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역 업무만 맡게 되었고 입찰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회사에서는 스파이, 어머니에게는 배신자. 저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한국에서 5년 동안 공부하며 꿈꿨던 것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울란바토르에 지하철을 놓겠다는 꿈, 몽골을 바꾸겠다는 꿈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바타르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원망스러운 건 바타르를 만나면서도 경계하지 못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김서연 팀장이 제 책상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슬쩍 올려놓고 간 겁니다. 중국 컨소시엄이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진행한 다른 건설 프로젝트들의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였어요. 서류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볼로르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걸 한번 읽어봐요.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김서연 팀장이 놓고 간 서류를 밤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중국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몽골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들의 일당은 한국 측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안전모와 안전화 같은 기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현장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한겨울에도 공사를 강행한 기록이 있었고 동절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 3건이 은폐된 정황도 담겨 있었어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몽골에서 건너간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산재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공사 기록이었습니다. 완공 후 2년 만에 노반이 침하되어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결 방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죠. 그 철도를 저렴한 가격에 수주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중국 건설사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지하철 입찰에 참여한 바로 그 회사요. 만약 이 회사가 울란바토르 지하철을 짓는다면 영하 40도의 몽골, 겨울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렴한 가격의 이면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몽골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품질을 낮추고 사고를 은폐해서 깎아낸 가격이었던 거예요. 바타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30% 저렴한 비용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바타르가 약속한 가구당 2천만 원의 보상금도 다시 생각해보니 의문투성이었어요. 그 돈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따내기 위한 빈 약속인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컨소시엄은 보상금 대신 재정착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김서연 팀장이 밤을 새워가며 그린 바로 그 설계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준혁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모든 것을 말했어요. 바타르와 만났던 일, 입찰 정보를 요구받았던 일, 그리고 거절했지만 일상 대화 속에서 정보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고요. 박준혁 소장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의 해외 프로젝트 실태를 정리해서 몽골 교통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몽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하철을 남기려고 온 것이라고요. 김서연 팀장도 움직였어요. 재정착 프로그램의 최종 설계안을 완성하겠다며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게르 지구 주민들의 생활조사 자료,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던 바로 그 자료가 설계의 핵심이 되고 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을 몽골 사람들이 알아야 했어요. 어머니를 포함한 게르 지구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몽골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요. 저는 바타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바타르를 만난 것은 처음 그를 다시 만났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카자흐스탄 도로, 공사 현장의 사고 은폐 기록,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노반 치마 사진, 몽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자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바타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바타르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자기는 몽골 지사 매니저일 뿐이고 해외 현장 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살 몽골 청년의 산재 기록을 가리키자 말을 멈췄어요. 그 청년이 바타르의 고향 후배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르 지구에서 함께 자란 우리 같은 아이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타르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울란바토르 지하철을 지으면 몽골 노동자들이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느냐고요. 2년 만에 무너지는 철도를 만든 회사가 50년을 버틸 지하철을 지을 수 있느냐고요. 바타르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매연 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170만 명이 매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한 지하철이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카페를 나서며 바타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떤 것들이 희생되는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몽골에서 중국 자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선택지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바타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싸더라도 몽골 사람이 다치지 않는 길이 있다고요.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넘게 대화가 끊겼던 어머니에게요. 게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지 않고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말했어요. 어머니가 겨울마다 이웃집에 석탄을 나눠주던 이야기, 고장난 난로를 고쳐주러 새벽에 달려가던 이야기. 어머니가 게르 지구를 지키려는 이유를 저도 안다고요. 이 동네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이고 역사라는 것을 한국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도 한때 그랬다고요. 서울 재개발 때 수많은 동네가 사라지고 이웃이 흩어졌는데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고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김서연 팀장의 재정착 설계도를 꺼냈어요. 아파트 중앙에 유목민 전통 공동체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태차를 마시고 명절에 전통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용 공간이었어요. 옥상에는 초원의 풀과 야생화를 심은 녹지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구의 현관에는 게르의 둥근 문틀을 본뜬 아치형 입구가 디자인되어 있었고 거실 천장에는 게르의 하늘창을 닮은 원형 조명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설계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으로 옥상 녹지 부분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려놓은 거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한동안 말없이 설계도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이걸 설계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이라는 33살 여자분인데 몽골에 온 첫날부터 게르 구조를 연구하고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공부했다고 말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꺼냈습니다. 수태차를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저에게 끓여준 차였습니다. 그 차를 받아들었을 때 세상에서 이보다 뜨거운 것은 없다고 느꼈어요. 몽골 교통부의 최종 발표가 있던 날 울란바토르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제출한 중국 컨소시엄의 해외 프로젝트 실태 보고서는 몽골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여론이 들끓었어요. 몽골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저가 공사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가 거셌습니다. 바타르도 용기를 냈어요. 자신이 중국 건설사 내부에서 목격한 안전기준 미달 사례를 몽골 교통부에 직접 증언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게르 지구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결국 같은 편에 선 겁니다. 최종 심사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높았지만 몽골 정부는 50년을 내다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박준혁 소장이 약속했던 동결 방지 공법, 내진 설계, 친환경 환기 시스템, 그리고 몽골 기술자 200명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계약서에 포함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몽골이 스스로 지하철을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그 약속이 공식 문서가 된 겁니다. 발표가 나던 순간 사무실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한국에서 온 직원들과 몽골 현지 직원들이 뒤섞여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준혁 소장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볼로르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장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김서연 팀장의 재정착 프로그램도 승인되었습니다.
게르 지구 주민들에게 신도시 아파트 입주 우선권이 주어졌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공동체는 아파트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공동체 공간에서 주민들이 함께 수태차를 마시고 옥상 녹지에서 아이들이 초원의 풀을 밟으며 뛰어놀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식 온돌 난방이 깔린 따뜻한 바닥 위에서 더 이상 영하 40도의 겨울밤을 떨며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오윤채책은 재정착 설명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철거 반대 바리케이드를 세웠던 그 어머니가 김서연 팀장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어머니가 김서연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직접 만든 몽골 전통 수태차용 찻잎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차를 건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가장 깊은 인사예요. 김서연 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0년 전 고려의 세자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쿠빌라이 칸을 찾아갔을 때 쿠빌라이는 그 용기에 감동해서 고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죠.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어요. 지금 한국은 그때의 은혜를 700년 만에 되갚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몽골의 지하철을 지으면서 몽골의 전통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고 있었으니까요. 초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초원 위에 새로운 꿈을 올려놓고 있었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된 첫날, 현장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안전모를 쓰고 첫 삽을 떴어요. 그 옆에 몽골 기술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바타르도 와 있었어요. 중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컨소시엄의 몽골 현지 채용팀에 합류한 겁니다. 어머니는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아침 게르를 나서는 저에게 수태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잘 지어라. 우리 손주들이 탈 지하철이니까. 그 한마디가 어떤 축사보다 뜨거웠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의 땅 아래에서는 한국의 기술로 터널이 뚫리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에도 끄떡없는 동결 방지 공법으로 50년 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로 그리고 언젠가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될 기술 이전의 약속과 함께요. 초원 위의 나라에 한국이 남기는 것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지배가 아닌 동행, 착취가 아닌 상생, 그리고 상대의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대단한 초원 위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저 볼로르 에르덴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